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당뇨병은 혈당 관리가 중요하죠.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혈당 조절이 어려운 건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우리 몸의 변화, 건강의 위험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사고를 비롯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외상성 백내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주얼리의 어게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고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이죠. 인슐린 저항성은 대사증후군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김철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이해하려면 일단 대사증후군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 신호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 전문적인 용어이다 보니까 네. 이를 일상에서 이해하시기 쉽게 만든 개념이 대사증후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고혈당, 그리고 복부 비만, 그리고 이상지질혈증 같은 여러 위험 요인들이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이는 신진대사에 상당한 교란이 생겼다고 하는 임상적인 증거이고 향후에 2형 당뇨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시사하는 이제 그러한 임상적인 경고 신호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진대사의 교란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위험한 이유가 에너지 균형을 무너뜨리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인슐린은 이제 우리 몸에서 주된 에너지 원인 포도당이 세포 내부로 유입되도록 도와주는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면은 세포가 인슐린에 적절히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혈액 내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고 또 췌장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혈당을 또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전반적으로 에너지 대사 균형을 이제 파괴하게 되는 현상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네. 참 말씀하셨듯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이름도 좀 어렵고요. 대사증후군의 개념 차이랄까요? 차이도 명확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의학적인 개념을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대사증후군인데요. 네. 즉 이제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인슐린의 역할에 저항이 생기기가 쉬워집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생화학적으로 이제 쓰는 용어가 인슐린 저항성이고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혈압이 오르고 네. 또 중성지방이 높게 되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로 내려가고 더불어서 혈당하고 혈압이 높아지는 이러한 임상적인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묶어놓은 게 대사증후군이기 때문에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면은 눈에 쉽게 보일 수 있는 결과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고요.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건데 뭐 혈압, 혈당과 같은 건강 수치에서 이상이 나타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면 네. 간에서는 포도당 생성이 억제되지 않아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또 한 번 높아진 혈당이 근육으로 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식전 식후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항에 의해서 증가된 인슐린은 신장에서 나트륨이라고 하는 혈압을 높이는 성분을 재흡수를 자꾸 촉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 또 인슐린 저항이 발생하게 되면은 중성 지방이 높아지게 되며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건강 지표에 이상을 이제 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대사증후군은 하나의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진단되는 기준도 많죠. 예, 대사증후군은 특정한 단일 질환이 아니라 네. 위험 요인들의 집합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5가지인데 네. 예, 복부 비만을 측정하는 허리둘레, 네. 그리고 혈압, 공복혈당,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인데요. 네. 이 5가지 항목 중에서 3가지 이상이 기준치를 벗어나게 되면은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뭐 혈압, 혈당, 중성지방, 복부 비만,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 얘기 주셨는데요. 이런 여러 위험 요인들로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면 당뇨병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는 거겠죠? 예,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이 대사증후군이 가지고 있는 임상적인 위험을 표현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은 이제 없는 분들에 비해서 2형 당뇨의 발생 위험이 약 3배에서 5배 정도가 올라가게 네. 되고요. 더 나아가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은 혈관을 이제 손상을 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나 뭐 협심증, 뇌졸중과 같은 그러한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약 2배 정도 높아지게 되는 이제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나이 들수록 뭐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안심할 수는 없지만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30% 정도가 대사증후군에 해당이 될 만큼 유병률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치부가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나이가 드신 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도 대사증후군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적인 관심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화가 일단 문제가 되고 그다음 20, 30대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문제는 식습관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에서는 특히 식습관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뭐 가공식품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뭐 배달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렇죠. 칼로리 섭취량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고 또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식이섬유를 잘 안 먹는 그런 사회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습관의 불균형이 뱃살, 즉 내장 지방의 축적을 유도하고 동시에 인슐린 저항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도 대사증후군이 많이 생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사증후군의 원인 중에 인슐린 저항성이 강조가 되는데요. 결국 너무 잘 먹고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식습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단 음식을 즐기는 분들도 많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단순당 그리고 이제 청량 음료에 들어있는 액상과당과 같은 그 음식들을 좀 많이 먹는 문제가 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뭐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이제 일명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췌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를 해야 되고 또 이러한 그 인슐린 분비가 과하게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세포 수준에서는 이제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좀 더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뭐 단순당,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뭐 이런 칼로리 과잉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나타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지는 건데 근데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걸 알 수 있는 증상도 없잖아요. 그래서 또 소홀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질환의 가장 큰 문제는 뚜렷하게 느끼는 증상이 없다라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혈압이나 혈당 같은 경우에는 경계치에 있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당장 뭐 증상이 전혀 없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좀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고 이미 대사증후군이 종반이 되었다고 하는 거는 우리 몸 내부에서 일정 부분 뭐 혈당 대사의 이상이나 아니면은 좀 더 나아가서는 혈관 손상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좀 함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대사증후군과 당뇨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게 우선이 될까요? 예,
아무래도 약물 치료를 하시기 이전에 네. 이제 생활습관 교정이 먼저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대사증후군은 되게 잘못된 생활 방식이 축적이 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단을 잘 조절을 하고 활동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들이 정상으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단 조절이 중요하고 활동량을 늘려라라고 하셨는데요. 규칙적인 운동이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운동이 우리 몸의 대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운동이 필요하다는 건 알면서도 계속 또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아무래도 대사증후군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음식 조절과 함께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운동은 이제 생리학적으로 인슐린의 그런 그 효율성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여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의 연소를 도와줘서 이제 칼로리를 소모를 시키게 되고요. 또 근력 운동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포도당을 저장하는 저장소인 근육량을 늘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운동을 하게 되면 추가로 인슐린의 작용에 도움 없이도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는 경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네. 운동이야말로 이 대사증후군에 있어서 대사 기능 개선을 좋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처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강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생활 습관이 비만, 대사증후군, 또 당뇨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에너지 섭취량은 줄이고 그리고 네. 이제 소비량을 늘리는 것이 대사 관리의 대원칙이고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이제 평소에 드시는 전체 칼로리의 한 20% 정도를 줄여서 조절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약 150분 이상의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것이 비만 그리고 대사증후군 나아가서는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하는 가장 정석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호르몬 또 노화는 어떨까요?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부분이지 않나요? 예, 특히 노화도 이제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인자인데요. 네. 나이가 드시면서 동시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시지만 근육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몸에 좋지 않은 이제 뱃살,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제 노화가 되면서 이제 성장 호르몬도 감소를 하게 되고 성 호르몬도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방 대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그러한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신진대사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변화나 이런 노화로 인한 위험은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말과도 연관되는 걸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이제 기초 대사량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그런 칼로리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점점 이게 줄어들게 되면은 잉여의 칼로리가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설령 항상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를 하더라도 젊었을 때에 비해서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칼로리가 자꾸 남게 되니까 남은 칼로리는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식단 구성 내에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되고 운동을 의식적으로 조금 늘리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증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이 무서운 건 초기 증상이 없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합병증이 생기고 나서야 인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당뇨병의 합병증인 망막병증이나 신장 기능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병이 상당히 진행이 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때문에 이제 어딘가 아프면 그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하는 그 생각은 특히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 관리에 있어서는 조금 늦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되는 기준 5가지 말씀 앞서 주셨는데요. 혈압, 혈당, 이제 중성지방, 복부 비만, 콜레스테롤. 이런 대사증후군의 기준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치료와 좀 관리가 필요한 걸까요? 예, 그렇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수치가 기준치를 이제 한 가지라도 벗어났다고 하는 거는 네. 이제 아무래도 대사 균형이 어느 정도 이렇게 깨졌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하기 때문에 네. 특히 초기 단계일수록 생활 습관 규정만으로도 이렇게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물 쓰기 이전을 말씀드린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방치를 하게 되어서 네. 여러 가지 지표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빠지게 되면은 약물 치료도 이제 오히려 뒤늦은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훨씬 더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음식 섭취량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운동량을 늘리는 그런 방식의 생활 습관을 초기부터 이제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물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1차적으로는 이제 높아져 있는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은 특히 이제 당뇨병 수준의 혈당을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늦지 않게 당뇨 관련된 약물을 시작을 하셔야 하고요. 네. 특히 당뇨가 아닌 당뇨병 전 단계 상태인 경우에도 특정한 경우에는 이제 미리 약물을 쓰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임상 연구 결과도 있고 고지혈증이나 아니면은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도 특정한 기준을 넘어가서 이제 의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시점이 된다고 한다면은 주치의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적절한 약물을 시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복부 비만, 내장 지방 지적을 하셨지만 나이살이라는 말도 있어서 대사증후군을 소홀히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억하고 정상으로 돌려야 하는 수치들을 짚어주세요. 네, 정확한 목표 수치를 인지하는 것이 관리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허리둘레는 이제 남성의 경우는 90cm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85cm 미만 그리고 혈압 같은 경우에는 130에 85mm 머큐리 미만 그리고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에서 측정을 한 혈당은 100mg/dL 미만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성지방의 경우에는 150 미만으로 낮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리고 이제 착한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남성은 40 그리고 여성은 50mg/dL 이상으로 유지를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고 그리고 이제 검진이나 여러 가지 그 병원에서 검사를 하실 때 이러한 수치들을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항상 정상 범위 내에 있는지 잘 확인을 하는 습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리둘레, 혈압 수치, 공복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까지 내가 정상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게 되면은 이 5가지 수치를 꼭 확인을 하고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검진 센터에서 이제 예전 기록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주면서 추이를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게 없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그 지표를 잘 기록을 해주시고 특히 어떠한 수치든 간에 경계치 또는 이제 이상 소견이 있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된다면은 질병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신속히 관리를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기록을 해두는 것도 좋겠는데요. 스스로가 변화를 알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검진과 관련된 그런 수치들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고 또 예전 건강 검진 기록도 어디 버리지 마시고 잘 뒀다가 특히 대사증후군과 해당이 되는 이러한 5가지 지표는 해마다 이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잘 조절이 되는지 이러한 추이를 잘 기록을 하는 것도 건강을 살뜰히 살피는 좋은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수치에 변화가 있으면 그럴 때 병원을 가야 하는 거겠죠? 특히 이제 경계 부위나 아니면 이제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이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마다 변동이 좀 심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그 여러 임상 그 역학 연구를 보면은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혈압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향후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병이
생기기 이전의 그런 단계에서는 변동폭이 조금 크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내에서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는 변동의 폭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네. 이러한 수치가 꾸준하게 나빠지는 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설령 지금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습관 조절에 조금 더 관심을 두는 게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수치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 중성지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예, 특히 이제 중성지방의 경우에는 서구인들에게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는 서구인들에 비해서 중성지방이 좀 높고 이로 인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 중에서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남은 그러한 그 것들이 지방 형태로 혈액 내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밥이나 떡 그리고 이제 면과 같은 탄수화물 섭취가 좀 많아서 중성지방 수치가 쉽게 오르는 경향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성지방이 높게 되면은 혈관을 보호하는 HDL 콜레스테롤을 떨어지는 현상이 동시에 대부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맥경화를 조금 더 이렇게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탄수화물 섭취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고지방 음식 그리고 이제 음주도 중성지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주 지적을 하셨는데요. 뭐 체중, 금연, 금주도 빠지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지도 설명을 주시면 좋겠어요. 예, 특히 이제 체중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내장 지방, 보통 이제 허리둘레로 이를 유출하기도 하는데 내장 지방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내장 지방을 성공적으로 감량을 하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흡연의 경우에는 이제 자체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을 시키고요. 인슐린 분비 기능을 좀 떨어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성지방의 합성을 촉진시키고 혈당 조절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연, 금주 그리고 이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대사증후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우리 몸의 변화, 또 건강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김철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무진의 에피소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내장은 노인성 질환이죠. 노화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백내장의 위험도 높아지는 걸로 지적됩니다. 그런데요, 백내장에도 종류가 많아서요, 선천적으로 또 당뇨병으로도 백내장이 올 수도 있고요, 사고로 인한 외상성 백내장도 있습니다. 외상을 입으면서 수정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젊은 층에서도 외상성 백내장의 위험은 있지 않을까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한정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한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내장은 노인들에게 생기는 질환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많은 부분들에서 노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긴 하죠.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백내장은 대부분 노화로 인해서 이제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노인성 백내장이 이제 많죠. 네. 그런데 백내장의 여러 종류들 중에 외상성 백내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사고가 원인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상성 백내장은 이제 눈에 가해진 충격이나 손상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공에 맞거나 뭐 주먹으로 맞거나 뭐 사고로 눈을 다쳤을 때 이제 수정체 혼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운동하다가 공에 눈을 맞을 수도 있고요. 여러 위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외상성 백내장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특히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운동이나 뭐 사고로 인한 충격이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제
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외상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고 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이라든지 아주 강한 열에 의해서도 백내장이 올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백내장은 이제 방사선이나 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방사선이 이제 뭐 수정체의 DNA를 손상시켜서 혼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의료 방사선 노출이라든지 방사선 치료 받은 것을 받다가 위험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열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유리공 용접 작업 같은데 노출될 때 생길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노인성 백내장을 이제 우리가 일단 떠올려 보면요. 수정체의 문제를 살피면 될 것 같은데 외상성 백내장은 수정체뿐 아니라 망막이라든지 눈의 다른 부위의 외상과 동반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외상이 가해졌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수정체만이 아니라 이제 눈 전체에 충격이 전달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망막 손상이라든지 뭐 유리체 출혈, 뭐 홍채나 모양체 손상, 뭐 시신경 손상 같은 이제 다양한 구조의 문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망막 손상과 시신경 손상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외상성 백내장이라면 이제 안구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야 될 것 같은데 노인성 백내장보다 치료가 좀 더 복잡할 수 있겠네요. 네, 치료가 좀 일반 노인성 백내장보다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수정체만 이제 혼탁이 있으면 일반 백내장 수술처럼 단순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네. 수정체가 이제 뭐 탈구가 됐다거나 뭐 감싸고 있는 캡슐이 손상이 됐다거나 이러면 수술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네. 망막 손상이나 이제 신경 손상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또 치료가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의 수술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네. 있고요. 그래서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네. 뭐 수술 자체도 그렇게 달라지고 여러 번 수술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많은가요? 네,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외상성 백내장은 이제 단순히 수정체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외상이나 강도, 손상 범위에 따라서 이제 수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요. 네. 또 말씀드린 대로 망막이나 시신경 손상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이제 시력 회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럼 증상은 어떨까요? 일단 사고로 인한 경우가 많아서 부상당한 초기에는 그래도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까? 네, 증상이 이제 좀 초기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뭐 이제 다쳤으니까 네. 뭐 충혈이 있다거나 뭐 출혈이 좀 눈에 보인다거나 통증만 있다거나 이런 경우로 이제 올 수도 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연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이제 있어요. 수정체 혼탁이. 그래서 네. 환자가 처음에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력이 떨어졌다라고 느끼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력 저하도 올 수 있고 이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충혈되고 통증도 느껴진다면 이런 증상들이 모두 동반된다기보다는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네네네. 일단은 뭐 이런 증상들이 뭐 다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손상된 부위나 상태에 따라 뭐 각각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수정체 혼탁이 이제 주된 경우에는 뭐 당연히 시력 저하가 있는데 막 수정체가 흔들리거나 뭐 위치가 틀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복시가 있을 수도 있고 염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뭐 충혈, 통증, 눈부심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 충격을 얼마나 심하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외상성 백내장으로 인해서 또 포도막염이나 녹내장의 위험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포도막염이라든지 녹내장도 같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외상으로 인해서 이제 눈 안 조직이 이제 손상이 되면 이제 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포도막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막 방수 흐름이 막히거나 뭐 구조가 변하면 이제 안압이 올라가는 녹내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상성 백내장은 이제 이런 염증 안압도 관리를 같이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포도막염이나 이제 심지어 녹내장까지 간다면 심하게 다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심하게 다쳐서 이제 어떤 우리 눈이 방수가 생성되는데 문제가 생긴다거나 방수가 빠져나가는 길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안압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급성 녹내장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안압이 계속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녹내장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떤 사고들이 특히 많으신 건가요?
사고는 이제 보통 뭐 되게 다양하게 올 수 있는데 네. 축구를 하다가 이제 공을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뭐 복싱, 권투 이런 거 하다가 주먹에 맞았는데 네. 뭐 그런 운동하다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진짜 싸우다 맞은 경우도 있고 뭐 넘어져서 다친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다치셔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외상성 백내장을 진단받는 분들은 그래도 초기에는 또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고를 당하고 와서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네. 생길 수 있을 텐데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사고를 하고 이제 검사받다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예. 일단 뭐 사고는 뭐 나이에 관계없이 뭐 젊은 사람한테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고로 인해 젊은 분한테도 충분히 외상성 백내장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는 어떤 질문을 하세요? 아무래도 문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문진이 중요한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젊은데 한쪽만 백내장이 심하게 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외상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상성 백내장이 의심될 때는 단순히 시력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외상의 상황이나 뭐 언제 다쳤는지 어떻게 강도가 어땠는지 현재 증상이 어떤지 이런 게 문진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외상성 백내장으로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불편감들을 먼저 호소를 하시나요? 일단 외상으로 왔으니까 일단 뭐 증상이 없어도 뭐 눈 안구를 검사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요. 아, 네. 네, 이제 아니면 증상이 뭐 이제 뭐 좀 시력이 떨어져 보인다, 네. 아니면 뭐 눈이 아프다, 뭐 충혈이 됐다, 뭐 눈 겉에 피도 났다, 뭐 떠다니는 게 보인다,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으로 이제 오시죠. 네. 네. 그럼 외상성 백내장이 의심이 되면 어떤 검사를 하나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일단 그 현미경, 세극등 검사입니다. 이제 현미경으로 눈을 보는 건데 네. 수전체 혼탁이나 위치 이상, 뭐 이제 구조물 손상 등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뭐 안저 검사, 뭐 단층 촬영, 안구 초음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극등 검사를 통해서 이제 수정체 혼탁뿐 아니라 수정체 이탈이라든지 이제 수정체의 변화를 좀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 뭐 안과에 가신 분들은 뭐 다 한 번은 아시겠지만 네. 이제 턱을 올리고 이제 어떤 현미경으로 눈을 들여다보잖아요. 네. 그럼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앞쪽을 보면은 이제 앞쪽 구조물들은 일단 다 볼 수가 있어서 네. 수정체까지는 저희가 대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볼 수 있고 뒤쪽 구조물들은 이제 뭐 산동을 한다거나 뭐 촬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예. 네. 뭐 세극등 검사와 안저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추가되는 검사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극등 검사 이외에 뭐 당연히 뭐 시력 안압 재볼 수 있고 네. 안구 초음파 같은 검사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고 네. 안저 촬영이라든지 뭐 망막 단층 촬영 이런 걸 통해서 망막 상태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상태가 확인되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무래도 노인성 백내장과는 다르게 초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외상성 백내장은 초기 대응이 좀 중요하긴 한데요. 네.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백내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염증이라든지 출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압 상승, 망막 손상들이 함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직후에는 이제 수술을 바로 하기보다는 눈을 안정시키는 치료가 이제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줄이고 안압이 올라가면 안압을 줄이고 출혈이 있으면 그에 맞는 처치를 하고 그래서 눈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이후에 상태에 따라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럼 수술은 어떨까요? 어떤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외상성 백내장이라고 해도 모두 바로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염증이 심하거나 출혈이 많다거나 뭐 안압이 높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바로 수술하지 않고 이제 기다리고 좀 안정화시킨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잘 치료가 되면 수술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이제 그런 염증이나 출혈이 이제 없어지고 안압도 괜찮고 눈이 괜찮고 생각보다 백내장도 괜찮으면 그냥 그렇게 그냥 이제 경과를 보면서 이제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수술을 하게 된다. 이제 백내장이 심해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수전체 혼탁만 진행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 되고요. 렌즈를 인공성체를 교체하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수정체가 이탈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로는 수술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뭐 렌즈를 눈에 꿰매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홍채에다가 렌즈를 고정한다든지 이게 좀 다른 방식으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수술이 좀 더 복잡해지긴 합니다. 네. 그럼 일반적인 기본적인 치료에서는 노인성 백내장과는 크게 다르진 않은 거네요. 뭐 수정체에 뭐 여러 구조적 문제가 없다면 뭐 이탈이라든지 기본적인 백내장 수술과 같은 수술 방법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수정체가 이탈이 된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수정체가 이탈이 되면 일단 보이는 게 잘 안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복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빛 번짐, 빛 반사 이런 눈부심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수정체가 이탈한 경우도 많은가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충격으로 우리가 이제 수정체가 산모체 소대라는 이제 어떤 구조물에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는데 네. 그 구조물이 손상이 되면 수정체가 이탈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많이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회복도 오래 걸리겠네요. 그렇죠. 이제 수술도 좀 더 길어지고 네. 원래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은 간단하게 뭐 10분, 15분이면 끝나는데 네. 오늘 수술도 길어지고 회복도 오래 걸리게 되고 또 이제 다른 구조물에 손상이 있다면 더 회복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수술이 잘 되면 이제 원래 상태로 뭐 시력이 회복된다거나 좋아지는 건가요? 일단은 백내장 수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수술이 잘 되면은 시력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막에 어떤 손상이 있다거나 시신경에 손상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홍채에 손상이 있다든지 이런 구조물의 손상이 좀 동반돼 있으면 조금 시력이 생각보다 좀 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포도막염이나 이제 녹내장과 같은 합병증이 생겼을 때는 치료가 훨씬 더 복잡해지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이런 외상이 아니더라도 녹내장이 있거나 포도막염이 있으면 수술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치료를 잘 하고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외상으로 인해 생겼을 때는 더욱더 이 염증이나 이런 걸 더 가라앉혀야 되고 녹내장이 있으면 안압 조절도 잘 해야 되고 또 그러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이 좀 안정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이 예후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고로 눈이 충혈되거나 부었거나 이럴 때 뭐 가라앉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라도 눈에 좀 자극이 있었다면 검사를 좀 받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눈에 외상이 있었다면 이제 증상이 가볍더라도 검사를 이제 받아보는 것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상성 백내장 같은 경우는 지연돼서 생기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특히 뭐 운동하다가 이제 공에 맞아서 다치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 외상성인 경우에 특히 청소년기라든지 어릴수록 치료가 힘들다거나 뭐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뭐 10대들 뭐 축구하고 뭐 테니스 치고 이러다가 뭐 배드민턴 치고 이러다가 많이 부딪혀서 오는데요. 뭐 치료는 일단은 뭐 출혈이라든지 망막에 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걸 보면서 되도록이면 어린 나이에는 수술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대부분 안정화되면은 경과 관찰하면서 뭐 외상성 백내장이 생기는지 다른 이상이 생기는지 경과를 보게 되고요. 너무 막 진행이 심하고 백내장도 심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력이 너무 안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젊은 나이층에는 되도록이면 수술을 안 하고 좀 이제 경과를 보다가 정말 안 좋을 때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일단은 이제 백내장이 생긴다고 해서 시력이 막 바로 이렇게 영향을 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은 이제 우리 눈은 두 개고 한쪽이 좀 한 줄 두 줄 떨어진다고 해도 잘 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느껴져서 불편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릴 때 이런 외상성 백내장을 경험한 경우에 조심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관심을 갖고 좀 검사를 받아보고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린 나이에 항상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회복되고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경과를 보면서 변화를 잘 봐야 된다. 수정체뿐만이 아니고 망막, 신경 같은 경우도 잘 봐야 된다. 그러면서 뭐 녹내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잘 보자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 나들이가 많아질 때라서 야외 활동에서의 사고 위험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외상성 백내장에 대한 위험도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네, 뭐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요. 네. 나들이나 이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이런 시기에는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눈 외상의 위험도 증가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외상성 백내장을 포함한 이 눈 손상에 대해서 이제 미리 인지하고 이제 사실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손상되면 사실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고로 인한 외상성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한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티 마우스의 에너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